자, 안녕하세요. 북수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국공내전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이제 중국, 이제 현대사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인데, 요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에 많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는 또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 국공내전 이후부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서브노트 내용이 좀 약간 적어요. 예. 그래서 요거 뒤에 이제 하는 서브노트 내용도 제 교재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뒤에 추가로 이제 들어오신 선생님이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서브노트 내용에는 없거든요, 원판에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약간 뒤에 이제 개정판 하면서 더 강화할 텐데, 일단은 이 내용이 좀 약간 많이 부실하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하면서 보충 자료를 진행을 할게요. 그 서울분 아시아사와 한중일을 이제 바탕으로 한의중을 바탕으로 이제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전 상황을 좀 볼게요. 내전은 이제 보면 1945 년부터 해서 1949 년까지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전쟁이 딱 끝나고 마자 이제 내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전의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장개석하고 이 모택동이 이제 대결을 했잖아요. 이 국민당과 공산당을 대결했는데, 중간에 이제 미국이 너네 싸우지 말고 한번 화해를 해보자 해갖고 삼시용정을 체결했죠. 근데 이제 국가가 깨지고 이제 내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 이제 수적으로나 장비나 상당히 이제 뭐냐면 좋았죠. 특히 미국이 많이 원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국민당이 어 뭐냐면 공산당을 밀어붙이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공산당의 그 근거지였던 연안까지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공산당이 이제 힘을 회복한 후에 국민당을 하나하나 점령을 하죠. 점령지를. 그래서 공산당의 전술은 뭐냐면 도시를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근거지인 연안도 버리고 농촌에 스며들어서 도시를 포위하는 형태야. 네. 결국에는 초창기 때 국민당이 이긴 거지만 그 농촌에 포위된 이 국민당군이 공산당군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국민당은 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어. 그래서 미군한테 이제 뭐냐 받은 그 원조 물자들, 군사 물자들을 자기 적군이었던 공산당에 갖다 파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뭐냐면 아프가니스탄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점차 이제 힘이 커지면서 만주 지역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서 강북을 이제 지배하고 이제 강남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국민당군이 공산당을 싸우지 않고 속속 항복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국민당군이 공산당군 편입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공산당이나 국민당이 병력 차이 볼 때 국민당이 월등히 높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산당이 많아지게 돼.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민당이 버티지 못하고 대만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인제 대만에서 중화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에 따라 공산당은 이제 전국을 지배를 하고 중국의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되죠. 그리고 1949년 10월 달에, 정확히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이렇게 양계 정부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인제 종종 이제 정권 구상을 좀 볼게요. 국민당은 이제 훈정이 끝내고 헌정을 실시하려고 했고, 그래서 국민대표 소집을 계획하려고 했고요. 참고로 인제 헌정이 실시된 것은 1949 년이에요. 이때는 별 의미가 없죠. 이미 이제 국共내전 때 그 공산당이 이겼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산당 각 당파 각 정파를 참여하는 연합정부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하고 대립하는 과정에 공산당이 우위를 이제 점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공산당은 이미 이제 국共내전 이전부터 그 예전에 말했지만 중간 세력들, 중간파를 적극적으로 포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뒤에 이제 건국후에도 정치협상회의 같은 것들을 열어 가지고 중간 세력들을 포용하려고 했죠.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국민당과 공산당은 결집된 정치 세력이긴 하지만 그 수의 입장 수를 볼 때는
전체 인민의 뭐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제 거의 60, 70%가 뭐냐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중간파들을 중간파 정치 세력들 포용을 해야지만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뭐냐면 입장이었어요. 자, 그럼 국공예정 시기 때 이제 사회와 경제를 보면요. 일단 국민당 통치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대도시 지역이죠. 예, 물자 부족, 금융난, 일본 자본의 생산 설비의 국유화, 예, 그리고 대규모 이제 실업자들이 발생했고 특히 이제 통화가 되게 난발했어요. 예, 적폐라고 해갖고 이제 통화를 해서 물가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들의 부정부패 및 축제 방임 같은 것도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농민들에게 세금과 징발의 부담 가중, 쌀국동, 반미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 공산당 통치 구역을 이제 보면 얘네들이 이제 토지 문제에 되게 초점을 맞췄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전체 인구 중에 8, 90% 농민이야. 그래서 이 농민을 장악해야지만 이 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 토지 문제에 이제 뭐냐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전 초기 때는 종전에 이제 앞에서 했던 일제 그 항일기 때 했던 간조감시 정책을 유지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중소지주들 분홍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대신에 체결적인 지주 및 악질 지주들을 이제 뭐냐면 토지를 몰수하고 처형하는 등 이런 것을 했고요. 근데 이제 내전이 격화되면서 이제는 확실히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이제 지지세력을 결집시켜야 되잖아요. 농민들 특히 농민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자기 편을 될 수 있어요. 그 당시 소장농이나 뭐 자장농, 뭐 빈농들 이런 사람들 이제 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감조감시 정책을 포기를 해버렸어. 그래서 그 당시 지주의 땅, 뭐 중소 지주 이상으로 땅들을 갖고 있으면 다 이제 뭐냐면 그 뺐죠.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이 분홍이라는 건 약간 이제 뭐냐면 자기 땅을 가진 자장농에서 부터 해서 약간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주하고 뭐 자장농의 중간 사이. 그래서 요 분홍들의 토지 재산을 인정하지만 그 이제 중소지주부터 해서 대지주 등등의 이제 토지들을 다 몰수를 해.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감조감시 정책에서 중국부 토지대강으로 나가는 가도기적 성격을 취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짓이라고 하냐면 오사짓이라고요. 이 오사짓은 이 감조감시 정책에서 중국 토지법 대강을 통해서 나가는 이렇게 중간 단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격화된 내전 후기 때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뭐냐면 토지 소유권을 이제 뭐냐면 그 지주도의 토지 소유권을 아주 부정을 해버리고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전면적인 토지혁명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중국 토지법 대강을 이제 공표하는데 원래 이 중국 토지법 대강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뒤에 이제 중국의 토지법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기출문이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내전 전에 그러니까 통일 전에 그 토지법 대강이라는 걸 공표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중국 토지법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거다라는 이제 일종의 예비 그 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비법을 주로 조선 그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지역에서만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통일 이후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적용된 것이 중국 토지법이에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때부터 농민들이 공산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자본주의 소유권 있죠. 매매, 양도, 뭐 상속 이런 소유권이 아니야. 말로는 소유권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경작권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작권을 뭐냐면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경작한 사람들만 그냥 주고 그다음에 분홍 같은 예전에 아주 이제 뭐냐면 조그만 소지주 같은 것들은 좀 인정해 줬는데 이제 인정 안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농민들이 다 분배를 해주는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내전이 격화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지지층들 자기 지지층 빈농이나 소장농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냐면 이렇게 했다. 그 농민은 당연히 공산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겠죠. 쪽수에서 이제 이미 국민당은
몰리기 시작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갈등의 시작을 보자. 갈등의 시작은 이제 그 계기됐던 것이 일본군 무장해제 문제 때문이야. 그래서 장개석은 공산군이 일본군 점령지 접수를 금하고 국민당군에게 접수 실해라. 그래서 명령을 냈죠, 일본군에게. 자, 그렇지만 이제 공산당이 이제 뭐냐면 장개석의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해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해요. 그럼 일본 애들 입장할 때는 공산당한테 항복하는 게 낫겠어요? 장개석 말대로 국민당에게 항복하는 좋겠어요. 당연히 애들 입장에 국민당 입장에서 국민당에게 항복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상당수가 이제 국민당이 항복을 한 거야. 예. 자, 그 점령 지역 회복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강북 지역에는 충돌하게 되는데, 국민당은 이제 미국의 수송 지원, 주로 이제 항공 지원이죠. 항공 지원을 바탕으로 주요 도시와 철도 연변을 접수해요. 그래서 항공기를 타고 미국의 그 공군 그 수송기를 타고 그 주요 도시와 이제 철도 연변에 공수부대를 파견해. 예. 그래서 여기를 장악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일본군처럼 정가 선을 차지하죠. 공산당은 이제 그 당시 일본군과 이제 전투를 하면서 한국을 잘하니까 얘네들이, 예. 얘네들은 이제 전투를 하면서 주로 중소도시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노동촌 지역들, 면을 장악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요 도시들은 이렇게 국민당이 장악한 데만 해서 요 나머지 지역들 있죠. 요 면들은 다 공산당이 이제 장악한 거야. 그래서 이제 특유의 이제 모태통식 전설이 나오죠. 농촌을 장악해서 도시를 포위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 볼 때는 이제 그 공산당이 밀리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주요 요충지라든지 도시라는 것들은 인구 많은 지역은 여기 다 국민당이 장악을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를 기반으로 했더니 공산당이 이제 공격을 하죠. 포위 공격을 여기 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보급이 돼야 되는데 보급이 안 되는 거야, 후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북 지역이나 만주 지역이 하나하나 이제 공산당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자, 그래도 국민당과 공산당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소련도 너네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해라. 그래갖고 이제 공산당과 국민당이 등에 떠밀려 가지고 결국에는 쌍시협정을 맺게 돼요.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정치협상 회의든지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여기 뒤에 있긴 있는데, 여기보다는 일단은 요게 이제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보충적으로 나갈게요. 자, 쌍시협정은 10월 10일 날 맺었어요. 그래서 쌍시협정이 나오는데 10월 10일은 또 중국에서 유명한 날이죠. 쌍십절이라는 날이에요. 쌍십절. 그래서 쌍십절은 뭐 하는 날이죠? 신해혁명이 발생한 날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쌍시협정, 정확한 명칭은 정부와 중국 중공 대표의 해당 기후라는 건데, 배경을 보면 국내 평화 여론이 형성됐고, 미소 등이 내전은 미국과 소련이 내전 반대 입장. 특히 이제 허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중간에서 갖고 중재를 해주죠. 예. 그래서 허리 대사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중재를 해주고, 그리고 또 모태 또 그 등소평이 이제 미국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지원을 받으니까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예. 모태똥이 장기에서 초점을 수락하는 등등 해갖고 결국에는 쌍시협정이 맺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내전 회피, 그다음에 이때 정치 협상이 있겠지요. 국민당, 공산당 외에도 여러 당파들이 모여갖고 정치 협상회를 하자. 네. 이거죠. 그래서 개최 평화 건국 방안과 국민대표 소집 문제를 토의하자. 국민대표 대회는 이제 예전에 국민당에서 이제 항상 한 거죠. 헌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뭐 국회 같은 것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대표 대회는 국회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국민당의 지도적 위치를 인정하고 공산당의 독자적인 무장을 부정하는, 그래서 국민당 우위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후에 이제 정치협상회를 소집하자. 그래서 당파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구상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산당이 양보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국민당이 양보를 한 거죠. 자, 한계를 보면
일단 해방구,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지배하는 해방구의 군대와 공산정권의 지휘 문제와 헌법 제정 등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쌍시협정 이후에도 전쟁이 계속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민당이 공산당 지배구를 계속 공격했죠. 그래서 허리가 이제 사임하고 대신 마샬이 이제 파견해갖고 또 중재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1946년 1월 10일 날 해가 바뀌었죠. 그때 이제 정치협상회의를 갖게 돼요. 자, 정치협상회의 결정 내용을 보면요. 크게 이제 합헌 건국 강령과 헌법 초안, 정부 조직화, 국민 대항, 군사 문제안 이런 것들인데, 일단 합헌 건국 강령은 평화, 민주, 단결 건국 원칙이 있고 인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 초안은 헌법 초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5호헌법 초안을 이제 뭐냐면 바탕으로 한다. 그걸 이제 해서 약간 개정을 하는 건데, 5호헌법은 이제 국민당이 그다음에 항일전 때 국민들 여론을 이제 좀 모으려고 만든 헌법 초안이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걸 수정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 조직안은 국민당, 공산당, 민주동맹, 그다음 무당파. 여기에다 좀 눈여겨는 게 민주동맹, 이제 무당파인데 이들은 제3의 세력이죠. 중간파들. 자, 구성된 이제 국민정부위원회가 최고 권력기관을 설치하고요. 국민대회안을 열죠. 그래서 국민대표에서 그래서 이제 에다가 각 당파의 대표, 만주와 대만 지역의 지역 대표 등 해서 헌법 초안 제정에 담당하고 군사 문제에서 군대를 국가에 기속시키고, 이게 이제 뭐냐면 국민당이나 공산당은 스스로 뭘 갖고 있냐면 군대를 갖고 있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래 군대는 국가에 기속되는 거지 국민당이나 공산당이 기속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은 당군을 갖고 있는 거지 국가의 군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이나 뭐 열린우리당이나 뭐 이렇게 뭐냐면 그 군대가 갖고 있는 거죠. 당군이. 그걸 이제 국가에 기속시킨다는 거야. 공산당이든 국민당이든 당군을 해체하고, 그래서 군과 당, 군과 민을 구분하자. 당은 이제 정치적 정당이고 군은 이제 나라를 지키는 군이 아니에요. 구분하자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중국도 안 되고 있죠. 지금 중국은 당이 뭘 장악하고 있어요? 군을 장악하고 있어요. 당의 조직 안에 국방위원회 주석이 있어갖고 군대가 이제 뭐냐 당에 예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죠. 예. 근데 지금도 이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군사 문제는 이제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합의해 놓고는 또 뭐냐면 제대로 이제 뭐냐면 지켜지지 않았어요. 점전협정을 체결했다고 해도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또 전쟁을 했죠. 예, 도로하면 탑을 냈는데, 근데 이 정치협상회의가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초창기 때 1946년 정치협상회의는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그다음에 제3세력들 중간파들이 이제 합의해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국민당이 망한 다음에 공산당 주도의 또 정치협상회의를 기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치협상회의에서 민주동맹이나 무당파 세력들 끌어들여갖고 뭐냐면 나라 헌법도 만들고 국가체제를 정비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정역 관련된 내용은 요때 관련된 정치협상회의가 아니라 뒤에 이제 공산당 주도의 정치협상회의를 얘기하는 거야. 예. 자, 결국에는 이제 또 전쟁을 해요. 만주를 둘러싸고 또 이제 국공내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럼 내전 상황을 볼게요. 초기 때는 병력과 장비가 우세한 공산당이 우세했지만 점차 국민당이 우세했지만 점차 공산당이 우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국민당은 대도시와 철도를 장악했지만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과 선의 지배를 하죠. 그렇지만 공산당은 도시를 버리고 농촌을 장악해요. 그래서 농촌을 통해서 도시를 포위하는 그런 형태였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보면 그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예. 초기, 중기, 후기. 초기 때는 이제 국민당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국민당이 이제 공산당의 여러 도시들을 이제 장악을 하고
심지어는 공산당이 수도였던 연안까지 점령을 해요. 근데 공산당은 소규모 군대만 공격하는 유격전,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정부를 대도시로 방어에 묶어두고 공산당이 이제 반격을 이루죠. 그래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후기 때 들어가면 공산군이 이제 승리해서 해방구가 확대되고요. 그 병력과 장비 수에서 격차가 축소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해방구의 인구와 명적이 점점 늘어나고 인민해방구의 병력이 점점 증가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게 국민 그 정보군의 병력하고 격차가 축소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을 거야. 국민당 군 중에 많은 수가 전쟁을 하지도 않고 항복을 해가지고 그 뭐냐면 공산당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예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군이 항복해서 테라반에 그 항복해서 이제 적군에 들어가는 그 경우가 많았잖아. 이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라반의 군에 이제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와 비슷한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공산당군이 양작을 넘어서 강남을 함락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국민당은 그 대만으로 쫓겨나가게 되죠. 그래서 국민당군이 정권이 대만으로 이동한 걸 뭐라고 하냐면 국부청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쌍시협정도 있고, 제가 예전에 강의했긴 했는데, 사회부나 아시아사 쌍시협정도 있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내전의 전개 과정을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했으니까 좀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중화민국 철수를 보죠. 자,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을 제외하고 이제 정치협상회의를 소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정치협상회의는 1948년 5월달 정치협상회의는 주로 이제 국민당을 제외한 그 공산당과 그 민주당파 제3세력을 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주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주체가 민주당파, 민간당, 무당파인데 이 중국 공산당이 빠졌네요. 그 주요 논의는 중화인민국 정부 건립과 임시헌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정협이 이제 뭐냐면 개최되죠. 예. 그래서 여기 소집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정협이 개최되죠. 그래서 정협에서 북평은 아직까지 이제 뭐냐면 북경이 그러니까 북경이 이제 수도가 된 게 1949년 10월 1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 전이니까 이제 이건 북평이 되는 거예요. 예. 경자가 이제 수도 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직 수도 이전인 상태니까 이런 명칭이 생기는데, 북평에서 공산당, 민주당파, 민간당차, 그다음 인민해방국, 각 지구의 각 민족의 학교 대표 등 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그래서 정역 공동 강령을 선포했죠. 자, 요거 예전에 기출이 나왔죠. 역할을 보면 중화인민국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임시헌법의 역할을 수행하고요. 적용 내용을 보면 인민정치협상이 조직법을 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또 중화인민조직법을 제정하고요. 그 다음에 중화인민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정역의 전국위원회 선거,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앙인민정부 선거,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와 국가 시장을 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재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세계 대다수의 그 국가와 같은 연호를 채택한다는 거죠. 여기 좀 약간 부연 설명하면 요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 이 오송홍기죠. 그래서 큰 별이 하나 있고 작은 별이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큰 별은 공산당,
그다음에 요 작은 별 4개는 노동자, 농민, 민족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여기 공산당 주도로 다양한 계층, 부르주아 계층까지 포함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정형의 어떤 가치가 반영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경이 이제 중화인민국의 소재지가 되면서 수도가 되면서 예전에 이게 북평이었죠. 근데 이제 이름이 북경으로 바뀌어. 서울 정자 해가지고. 예. 자, 국가 지향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가도기식 신민주주의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어떤 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신민주주의 사회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완전하게 이제 자본주의 넘어가기는 그는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의 어떤 발전 수준도 되지 못하니까 그런 이제 가도기 단계를 뒀던 거죠. 자, 그다음 정치적으로는 노동자 농민 혁명을 기초로 해서 각 민족과 국내 각 민족의 단결하는 국민독재 국가를 설립하고, 경제적으로는 봉건이나 반봉건적 토지 소유지를 농민적 토지 소유지를 변화시키고, 여러 각 계층의 이제 경제이익과 사회주의를 보호하고 신민주주의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농업국의 공업국으로 변론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농민적 토지 소유지를 변화시킨다,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뒤에 이제 뭘로 무슨 법을 만드냐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내전 시기 때 토지개혁법 개강이라는 걸 공포했죠. 그래서 그때 자기 이제 해방구에 적용을 시켰는데, 이 토지개혁법은 전국적으로 이제 다 적용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 토지 소유제를 폐지한다. 지주계급의 토지 소유하고 농민의 어떤 토지 소유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이게 토지 소유제라는 의미, 농민의 토지 소유제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식 어떤 소유제가 아니에요. 예. 실제 경작권을 인정해 준 거야. 매매 양도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그런 소유제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농민들의 지지를 끌고, 그렇지만 이제 뒤에 들어갔지만 그런 집단화 과정을 통해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경작권조차도 인정 안 하고 이제 국가 소유로 넘어가죠, 안전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 토지 개혁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 강의 때 이걸 쭉 설명을 했는데, 예전 강의 또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나서 1949년에 중화민국이 수립되죠. 그래서 이 중화민국은 이제 일단은 위기에 처해졌죠. 언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경제적 발전을 이제 피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제적 발전을 깨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은 국가 통제에 두고 일본인들이 몰수된 기업을 민영화시키고 근대적 교육을 발전시키고 토지 개혁이 성공하면서 농촌 부흥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 중화민국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죠. 어떤 계기로? 6.25 전쟁을 계기로. 원래는 미국은 이제 중화민국 대만을 그렇게 이제 못 믿어했고, 어차피 버리는 카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난 거야. 자, 그러면서 대만의 어떤 전략적인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이제 대만을 노린다는 걸 알고, 그 당시 대만 해협에 실함대를 파견해갖고 모택동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대만 공격하지 못해도 그렇게 했고, 특히 이제 6.25 전쟁이 대만을 살렸던 게 또 뭐냐면, 모택동의 관심이 원래 초창기 때는 대만에 있다가 6.25 전쟁에서 이제 그때 북한군이 이제 뭐냐면 밀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북상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뻘짓을 좀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뻘짓 같아. 어딜 공격? 아니, 그 북한을 원조해 주잖아. 그래갖고 한미 원조라고 하죠, 얘는. 미국의 항전에서 조선을 도와준다. 이때 조선인민공화국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을 공격한 병력을 북한에 투입하다 보니까 대만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 대만이 이제 그 당시 6.25 전쟁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뭐 대만사는 별로 안 나오니까 건너뛸게요. 자, 그러면 신민주주의의 사회주의 체제 해볼게요. 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모택동이 제시했거든요. 신민주주의 논에서.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가도기 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 안에는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잘 반영하는 것이 정역 강령이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자본주의를 좀 약간 발전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사회주의 넘어가려고 했어요. 초창기 때 인제 구성은. 근데 이게 나중에 인제 안 됐죠. 예. 자, 하여튼 이 식민주의론을 배경을 보면 그 당시 극심한 경제 난로 자본주의 경제가 장기적 공존에 공업화를 추구하려고 했고, 그리고 인민민주주의 독재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같이 정치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하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인제 정역에도 반영됐고, 그다음에 1950년 토지개혁법에도 반영이 됐죠. 예. 그래서 이 토지개혁법 안에는 일단은 지주적 토지 소유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한다. 그리고 인제 완전히 집단화는 아니고 농민의 어떤 경작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소유제죠. 예. 그래서 토지를 분배해 주죠. 근데 원칙 오리지널 인제 뭐냐 사회주의 정책은 뭐예요? 토지를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집단화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집단화시키면 그 당시 이제 농민들이 반발이 클 테니까 일단 정권 초기니까 농민들의 어떤 지지를 끌기 위해서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제 '자본주의 체제가 공존하는 그 체제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서 지주를 포함한 분농가, 중농, 빈농에게 동일한 목의 토지를 분분하는 방식을 했다. 그래서 향후 이루어진 행정처를 다니고 토지 분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상공업 부분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 부분 뭐냐면 상공업 부분은 뭐 상인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은 노터치한 거야.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본주의 취향을 어떤 체제를 지향하는 것들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농민적 소유제나 토지 분분이 농 중국 농촌의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야. 왜냐면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특히 이제 90% 농민들인데 그 많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똑같이 나누다 보니까 1 인당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비효율성이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공업화를 해야 되는데 많은 인구가 이게 토지에 묶여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인제 인구들을 밖으로 공업 인구로 만들기 위고 이 인구들을 효율적으로 인제 뭐냐면 식량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제 생산 시스템 강작이 필요한 거죠, 농장 형태가. 그래 갖고 농장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기계화를 시켜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잉여 인구들은 어디로? 도시로 보내서 공업을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1 인당 경제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경작을 하다 보니까 한 개 생산 아니 한 개 뭐냐 수학 최강의 법칙이 적용돼 갖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계가 있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안 되겠다 해 갖고 이제 집단 농장화 방향으로 가자. 이게 인제 또 사회주의 체제죠, 요게. 자, 결과를 보면 지주노동제가 청산되고 지주 및 항신대 일종화, 항신은 지방계 토착 세력들을 얘기하죠. 공산당 지위가 확립됐다. 그리고 농촌 협동체제를 형성했다. 그다음에 사회기주 운동을 해서 이제 유교적 가족제도를 붕괴해서 남녀평등, 뭐 일부일처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인제 있고 3반 5반 운동을 펼쳤어요. 이거는 6.25 전쟁하고 인제 뭐냐면 비슷한 시기가 인제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에 일치하고 대외적 긴장감을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6.25 전쟁의 어떤 대외적 위기감을 이용을 해 갖고 이걸 펼쳤다는 거. 그다음에 자본주의와 공존이 주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크게 이제 3반 운동하고 그다음에 5반 운동 요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3반 운동은 그 당시 이제 공산당 관료주의를 수청하는 거야. 네. 주로 이제 정부와 국영공장, 공산당 지도층을 대상한 거죠. 그러니까 내부 이제 뭐냐 정화 작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반의 대상이 뭐냐? 오직, 낭비, 관료주의. 이걸 3반 원제로 했어요. 예. 그 오직이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나 공산당원이 그 지위나
그 직권을 이용을 해갖고 뭐냐 권한을 남용하는 걸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운동은 주로 이제 상인이나 제조업자, 자본가를 탈세를 대상으로 한 거야. 그래서 뇌물이나 그다음 탈세, 국가자재 절도, 부실공사, 국가 경제정보의 유출 이런 것들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5번 운동의 결과 자본가 계층이나 사유재산은 소멸됐고, 그다음 상공에 대한 당의 장악이 커졌으며 민주적인 지식인들의 발언권이 강화됐다, 봉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게 5번 운동의 결과네요. 예. 그 결과. 자, 그래서 이제 요 3번과 5번 운동의 이제 결과가 이제 여기 있죠. 요거는 5번 운동의 결과고, 요 결과는 3번과 5번 운동의 결과를 얘기하죠. 다 합쳐서. 그래서 이제 그 노동계급이 그 사회적 중심적 지위를 차지했다는 인식이 성립됐다. 예. 이렇게 보고요. 한국전쟁에 보면 이제 아까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죠. 대만 해협에 미 함대가 출동했죠. 아까 지금 7함대가 출동해서 대만 해협을 봉쇄시켰죠. 그래서 미국은 대만 해협에 함대를 파견하여 필리핀, 인도차이나 방공세력들을 지원했고 이때부터 이 미국은 대만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예전에 버닝카드도 생각했는데 이때부터 이 군사적인 어떤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적인 군대를 파견하고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첨단 무기를 만약에 지원해 주냐, 하마목스 같은 것들을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제트기 같은 것들 막 지원을 해줘. 예. 그래갖고 이제 대만이 이제 그 천단 후에 중국하고 이제 근본도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 3번 정도 싸웠거든요. 그때 대만이 이제 그 공군기가 주로 이제 미국에 지원받은 그 제트 전투기를 가지고 왜냐면 중국군을 전투기를 격파하는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중국군의 개입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이게 이제 6.25 전쟁의 개입을 얘기하죠. 자, 참전 이유는 중국은 미국이 중국 포위 침략이나 전략이다 비판하면서 왜냐면 얘네 입장을 때는 한반도를 점령하면 만주를 공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만주의 군사시설 보호, 그 다음에 대만의 국민당 정권 본토 수복을 얻냈다. 왜냐면 국민당 정권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복건성이나 이런 데 지금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그걸 좀 6.25 전쟁을 참여해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6.25 전쟁에 지원하면 참여하면 미국이 대만을 더 이상 지원을 못하고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럴 거다 이렇게 한 거야. 결국에는 이제 한국전 참전이 계기고 미국이 대중봉쇄 정책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대외적 위기 의식을 이용해서 3반 5반 운동을 했고 사회주의 체제 개조를 하죠.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식민지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 넘어갈 때 보면 대외적 위기가 상당히 중요해. 아까 이제 3반 5반 운동을 통해서 자본주의 세력들을 상당히 많이 까부셨잖아요. 예. 그리고 뒤에 이제 소련과의 어떤 대외적 위기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대학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져요. 이게 극자화됐던 요인이, 그러니까 좀 약간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존하면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지 못했던 게 미국의 어떤 압력, 그리고 또 소련의 어떤 대외관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대학지 운동이나 뭐 인민공사 운동처럼 극진적인 어떤 사회주의 정책으로 넘어가는 배경이 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개조 운동을 좀 보자. 자, 농업의 집단화와 이제 상공업의 집단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원래는 이게 천천히 넘어가야 돼. 천천히 아주. 그런데 이게 악화해서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6.25 전쟁,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중소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극자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이 급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농업의 집단화는 이제 종전의 경작권들을 이제 버리고 농민들의 이제 경작권을 다 이제 통합해서 집단화 과정을 이제 걷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걸 집단화할 때 갑자기 하면 좀 그러니까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초급 합작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급 합작사,
그다음에 인민공사 이렇게 3단계로 나누죠. 그래서 인제 이건 집단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이게 잠깐 음 내용이 별로 없어 가지고 요거는 제 보충 자료로 할게요. 자, 초급 합작사 단계를 볼게요. 요때는 단순히 상호 구조적인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농민들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10%가 40% 정도의 초급 합작사를 조직을 하고 농민이 집단적 경작을 했다. 그래서 토지와 생산수단은 각 호에 사유를 하고 그 출자액과 노동에 따라서 수익을 분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동에 따라서 분배하는 제도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농민들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협력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예. 왜냐하면 중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동족 총각들이 많고 서로 간에 뭐냐면 끼리끼리 이제 상조하는 정통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초급 합작사는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는 이 고급 합작사 때부터는 이제 농민들의 저항이 좀 심했어요. 예. 그래서 강제적 참여를 시켰죠. 예 8할 정도 80% 이상의 농민들이 고급 합작사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160호에서 175호 단위로 구성됐고 생산수단은 집단 소유해야 되고 노동력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눈여겨볼 생산수단 토지가 집단 소유가 됐다. 요때만 진짜 그 고급 합작사부터 이제 집단 소유 넘어가죠. 그전까지는 주로 이제 농민들이 뭐냐면 어 토지를 가지고 있었죠, 경제권을. 근데 경제권을 반납하는 형태야. 그리고 노동에 따라 분배를 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민공사를 보죠. 자, 인민공사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18년 기출문제 관련돼서 나왔죠. 요거 인민공사를 할 때 이제 뭐도 했냐면 대학진 운동을 했어요. 대학진 운동을 하는데 이게 농촌에서 했던 것이 인민공사 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급합작사를 통해서 성립했고 고급합작사 단위의 생산대가 초급합작사 단위의 생산대도 편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인민공사 안에 요건 일종의 공기업이에요. 그 안에 크게 이제 큰 부로서 고급합작사들의 생산대대를 두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고급합작사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그 안에 또 초급합작사에서 단위 생산대를 뒀어. 예전에 초급합작사를 이제 이렇게 한 거고 또 인민공사는 단순히 농촌만 해서 토지만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요게 이제 인민공사 산하에 또 기업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문화사업도 하고 치안도 담당해. 그러니까 한 지역 단위를 이제 뭐냐면 모든 것을 커버하는 농촌의 여러 지역들을 커버하는 그런 이제 여러 기능을 했던 것이 인민공사야. 인민공사. 자, 특징을 보면 토지와 농기구는 공사의 공유로 공동 경작을 하고 사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인민공사에 들어가서 이제 노동자가 되는 거죠. 농촌 노동자. 예. 그래서 사원들은 공사 전체 수락에서 제공하는 공공식당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단순한 경제 조직에 벗어나서 공업과 상업, 교육, 문화산업, 치안, 공사 등 공공산업을 전반을 관리하는 행정 조직이었다. 예. 그래서 인민공사는 단순히 토지를 이제 관리하는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 기업이나 문화나 어떤 행정 조직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전반적인 이제 뭐냐면 행정 조직이자 공기업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한계점이 뭐냐면 남자들이 대학진 운동을 위해서 공업과 수의공업 사업에 동원됐는데 이때 이 공업에서 이제 뭐냐면 철강 생산을 높이는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통적인 토폭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해 갖고 예 근대적인 토폭 그 제강 시설이 아니라 토폭 같은 걸 이용해 갖고 그냥 무조건 이제 철강 생산을 이제 뭐냐면 높이는 데 이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요게 동원되다 보니까 주로 인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성 노동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이 저하되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나태한 분위기 확산돼서 생산력이 저하돼요. 거기다가 또 인제 뭐냐면 또 그 모태똥이 뻘짓을 했죠. 바다가 참새가 있는 걸 보고는 참새가 인제 그 수확을 많이 먹는다. 그 나라를 그래서 "인민의 적이다." 해 갖고 그 "참새를 제거해라." 그런 운동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인제 이런 인민공사의 어떤 불합리성과 이런 참새 제거 등등등 해 갖고 결국에는 뒤에 대규모 이제 뭐냐면 기근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거의
4천만 정도 이렇게 죽었다고 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인민공사 운동을 할 때 이제 그 대약진 운동도 같이 진행을 했죠. 이 대약진 운동은 소련과의 관계약했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후르시포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 모태똥하고 이제 치고받고 싸웠죠. 욕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는 종전에 소련의 어떤 지원을 받은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어떤 중국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회주의 정책을 펼쳐보자. 그런 것들이 대약진 운동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공업을 보면 철강 증상 운동을 하게 돼요. 앞에서 이제 그 소련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경제 원조를 받지 못하니까 이 철강을 증상을 하는 거야. 이 철강이 자체가 이제 그 여러 공업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반제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근대식 철강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토포도를 이제 사용해 갖고 예전에 이제 사용했던 게 있어요. 이거 예전에 이제 그 농촌에서 잠깐 이제 뭐냐 여러 가지 기구 농촌에 필요한 뭐 농기구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했던 건데 그걸 사용해서 도시와 농촌에서 제철 사업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산된 철들이 그렇게 품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 공업 필요한 기계 같은 걸 만들지 못해. 갖다 버려야 돼. 그리고 괜히 쓰고 있는 그 뭐냐면 철제 농기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위에서 여기 뭐냐면 철강 증상 운동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막 쪼아대니까 애들이 이제 이걸 이제 쓰고 있는 걸 이렇게 갖다 버려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톡보를 통해서 이제 해서 제철 이렇게 철로 만드는 거야. 반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얘네들 농기구 없잖아. 그러니까 농사를 또 못 짓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 뒤에 대기근의 원인이 돼요. 예. 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이 대약제 운동이나 인민공사 운동에서 경제 파국이 일어나고 대규모 또 뭐냐면 기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주도했던 모태똥이 상당히 뭐냐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해지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모태똥. 그 모태똥을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팽덕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팽덕회는 우리나라 한국전쟁하고 또 관련돼 있죠. 예. 그 6.25 전쟁 때 이제 총사령관이 팽덕회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태똥하고 또 예전에 또 이제 혁명의 동지였고, 그런데 이 팽덕회가 그 당시 모태똥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노사회의 때 이제 막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 결국에는 그 뭐냐면 그 팽덕회를 숙청하게 되죠. 예. 그렇지만 이제 하도 자기가 이제 저지른 뻘짓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실패를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뭐냐면 물러나게 되죠. 이선으로. 그리고 이제 물러나고 나서 등장했던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윤석이하고 등소평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윤석이와 등소평은 이제 이 뻘짓을 했던 것을 그러니까 이제 모태똥이 쌓아놓은 똥들을 씌워야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넘어가서 조정 단계 편체 조정 단계. 자, 조정 단계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너무 급발진했던 사회주의 정책들 있죠. 가격한 사회주의 정책을 좀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을 해갖고 좀 약간 가라앉히는 거야.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는 그런 것을 조정 단계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를 이제 그 당시 등소평하고 윤석이가 이제 주도를 했죠. 예. 자, 배경을 보면 대약지 운동의 실패, 대외적으로 중소간의 대립 격화를 해갖고 소련이 예전에 플랜트가 뭐냐면 공장을 설립한 걸 플랜트라고 해요. 플랜트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이 파기됐어.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여서 경제 개발을 이제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 목표와 속도를 완화하죠. 예. 그래서 공업 생산 목표와 속도를 완화시켜서 이걸 농업 투자에 확대시켜. 왜냐 공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해서 뭐 기계나 이런 것을 만들면 좋긴 좋은데 공산품을 만들어서 좋긴 좋은데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기근을 이제 뭐냐면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 투자에 이제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인민공사 규모를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개인적인 어떤 그 자율권을 많이 주죠. 왜냐하면 그 생산량이 낮아진 것이 농업생산이 낮아진 것이 농민들이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민공사의 집단 공유주의 외에도 자유주의가 있고 그리고 자유시장을 열어 자유주의에 생산된 그 농산물을 자유시장에 갖다 팔도록 하죠.
그리고 자기의 단독 경제 기업을 또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매호마다 농업 생산량을 떠맡기겠다. 그래서 경지 5% 안에 개별 농가가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자 1포 정책을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자, 이런 정책들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산 위협을 만들어서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농업 생산을 올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공업 생산도 올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윤석이가 이제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대학생 운동과 인민공사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죠. 네, 실처인 대해서. 자, 이걸 이제 가만히 이제 이 선에서 이제 물러나서 봤던 모태똥이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물러났는데 윤석이가 등소평이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이게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가 예전에 이제 했던 업적들을 잘 부정하고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태똥 자체가 권력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을 좀 다시 회복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으킨 것이 문화대혁명이에요. 문화대혁명. 유명하죠, 이게 문화대혁명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어났는데 이게 1965년부터 해갖고 넓게 보면 1976년까지 있어요. 1976년에 모태똥이 죽었죠. 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문화대혁명 내용인데 이거 예전에 기억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게 왜 문화대혁명이라고 불렸냐면 그 당시 이제 문화 전반에 자본주의 문화가 이제 뭐냐면 퍼졌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 문화를 척결하자라는 명분으로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예, 문화대혁명.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모태똥의 어떤 뭐냐 욕심, 권력욕 때문에 일어났다 보시면 돼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의 어떤 정통적인 문화나 유적들 유산들이 대규모 파괴를 하게 되죠. 홍위병도 와서 다 없애고 관련된 이제 그 유물 유적들 없애고 관련된 자기의 정통 문화들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배경으로 넘어갈게요. 배경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은 50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 50번입니다. 자, 배경은 대내적으로는 급격한 사회주의 추진으로 나타난 모순, 주사파들의 대학적 운동의 비판. 이 주사파라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인간들이란 뜻이에요. 예, 주사파. 예, 주사파보다는 주사파를 왜 나도 주사파를 했는데 주자파라고 하죠. 주자파. 갑자기 그 주사파 그 예전에 1980년대 그 주사파가 생각했어. 갑자기 우리나라에 주사파 있었잖아요. 예, 주자파예요. 주자파. 그래서 주자파는 그 당시 이제 모태똥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예, 주로 이제 누굴 뜻하냐면 윤석이를 뜻하죠. 그 당시에 당을 장악하고 실권파들 얘기예요. 집권파들. 자, 그러니까 급격한 사회주의 추진에 나타난 모순이나 주자파들 대학적 운동의 비판 그리고 그 당시 또 가덕이 계급투쟁 이론에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간의 지속적인 투쟁에 비쳤어. 이건 이제 뭐냐면 영구혁명론이라고 얘기해요. 프로츠크의 영구혁명이 아니라 이건 모태똥식의 영구혁명이야. 그래서 비록 이제 사회주가가 등장했다고 해도 예전에 자본주의의 어떤 나쁜 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계속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급투쟁이 뭐냐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이 돼야지 진정한 이제 뭐냐면 내부의 계급투쟁을 통해서 진정한 사회주의를 뭐냐면 이룰 수 있고 자본주의 요소가 부활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영구혁명론 같은 걸 제시했어요. 그래서 자 사회주의 국가지만 자본주의의 어떤 부활을 견제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자본주의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 영구혁명이 필요하다. 계급간의 그 계급투쟁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죠. 대의조 중소 간의 갈등, 그다음 베트남 전쟁 본격화, 미국과 긴장 관계 등등이 있고요. 목표는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명분 아래 실용주의 노선을 비롯한 정통적 가치와 문화를 일수했다. 그래서 대규모 이제 뭐냐면 정통 유산들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관련 그 정통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 풍습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됐던 거야. 좀 중국 애들 보면 한국 거 이제 괜찮은 거 있으면 김치부터 해서 한국 그 김치나 뭐 한복이나 뭐 다 자기 거지 돼. 근데 얘네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을 문화대혁명 때 다 없애버린 거야. 수천 년 동안 내려왔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처럼 이제 뭐냐면 그
한류를 일으킬 만한 문화적 영향이 없는 거죠. 대부분 이제 예전에 정통이라고 했던 것도 대부분 후에 만들어지고 조작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남의 나라 것을 뺏어온 거죠. 자기 걸 우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뻘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배경이 됐던 이 문화대혁명이에요. 문화대혁명. 자, 그래서 이제 모택동의 가덕이 개혁투쟁을 얘기했죠. 그래갖고 이제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교육운동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농촌이나 도시에 이런 것들, 모택동의 이제 그 개혁투쟁에 영향을 받는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각 기업마다 사회주의 정치제를 가르치고 공산주의 총론장을 조직하고 사청운동을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배경이야. 그러니까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하기 전부터 모택동이 이제 문화대혁명 이전에 전초로 밑밥을 깔아놓은 이런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가정을 보죠. 가정은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해서판가는 사건이야. 예. 요거 되게 중요하죠. 자,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해서판관이 뭔지를 좀 봐야 돼요. 해서판관은 뭐냐면 예전부터 명청시대부터 내려왔던 경극이에요. 경극. 네. 명청시대 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연극이 경극이라고 있죠. 남자들이 나와갖고 이제 자기들이 복장해갖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예. 하여튼 이 경극이 있었는데 이 경극에서 이제 했던 것이 그 여러 이제 경극 중에 하나가 해서판관이에요. 예. 그래서 해서판관을 이제 모택동도 즐겨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니까 이걸 좀 다시 각색해서 새로운 해석판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걸 이제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그 당시 명나라 그 전공자였던 그 학자이기도 하면서 또 북경의 부시장이기도 했던 오함한테 부탁을 했어. 한번 너가 각본을 다시 써갖고 새로운 해석판단을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이 모택동의 지시를 받고 해석판단을 만들었던 거야. 새로운 해석판단을. 근데 이제 이걸 누가 비판했냐 이걸 이제 참 보다가 그 당시 그 요문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에 이제 살인범이 한 명이죠. 요문형이 비판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요문형이 이제 그 당시 신문에다가 해서판관을 평하다라는 글을 써요. 음. 자, 요거를 이제 쓴 거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대학지문에 시발이 됐던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해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명나라 때 그 관료죠. 근데 언제 관료냐면 가정제 때. 세종 가정제 때문에 가는데 가정제가 정치를 못하니까 예서가 가정제를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충원을 해줬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그 당시 가정제가 그 말 듣지 않고 해서를 뭐냐면 지위를 박탈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해서가 쫓겨나게 되는데 자 이걸 용운영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요 가정제가 그 당시 이제 그거는 누구를 비유하면 모택동을 비유한다. 그래서 누구냐? 그 팽덕회를 비유한 거다. 그래서 팽덕회가 모택동의 대학지 운동을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모택동이 이 팽덕회를 수청시켰죠. 요걸 비유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신문에 이제 실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택동도 이걸 쫙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모택동이 이걸 이제 지지를 해줘요. 너 말이 맞다. 그렇게 한 거죠. 오함 입장일 때는 좀 황당하지. 모택동이 자기가 지시를 받고 해석한 걸 자꾸 만드는데 각색을 했는데 이런 비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모택동이 이제 그 입장일 때는 요걸 잘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회복하겠다 이런 것들 이제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이 되게 중요하다. 해석판관을 평하다라는 그 인민일보의 그런 평가 뭐 사설에 실려 있는 내용 때문에 이제 그 뭐냐면 못해 또 그 문화대혁명의 어떤 계기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대학지 운동의 풍자숲이었던 상가 쫓아내기를 공동 집필했던 상가의 비판, 등발, 요주성, 오함 이런 것들이 학살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갖고 이제 중앙문화 혁명 소조가 이제 창립돼요. 이게 초기 때 이제 뭐냐면 1970년대 이전에 초기 때 문화대혁명의 주도 기관이야.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사인방이 이제 주도를 하죠. 물론 이제 중앙문화 소조는 사인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나와서 사인방이 이제 주도를 했던 거고. 모태똥이 또 홍위병을 이용하죠. 홍위병들은 주로 이제 어린 이제 10대 애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애들이나 뭐 20대 초반 그런 애들을 이제 이용했는데, 자, 봉건적 잔재와 자본주의 잔재 타파, 사령부를 포격하던 10대 학생으로 구성되는데, 요거 이제 이건 대자보예요. 10대 학생들로 이제 구성됐고 자기들끼리 대자보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유명한 대자보가 뭐냐면 사령부를 포격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볼게요. 사령부를 포격하자는 거는 그 당시 홍위병들이 이제 뭐냐면 곳곳에서 대자보를 붙이면서 종전에 이제 실권파들, 종전에 윤석이나 등속방에서 실권파들 뭐냐면 비판하니까 이 모태똥이 그걸 잘 보다가 그걸 정치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마오쩌둥 스스로 대자보를 갖다 붙였어. 예.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사령부를 포격하는 거야. 이게 상당히 유명해요. 이거 교과서에도 실려 있거든요. 그거 한번 나올 수가 있어. 이때 사령부는 뭐를 의미하냐? 윤석이와 등소평을 말해요. 예, 그 당시 사령부, 그러니까 집권파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예전에 이제 강독 강의 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이거 내용만 읽어볼게요. 자, 이글은 문화대혁명기에 마오쩌둥이 발표한 유명한 대자보 가운데 하나이다. 대자보는 큰 글씨로 쓴 벽보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당시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나 대학생들이 실권파들을 공격할 때 이제 대자보를 갖다 붙이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았고 그 마오쩌둥도 대자보를 이제 공표한 거예요. 자, 이 시기 전후한 중국에서 중요한 정치 투쟁에 형식을 이용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 사령부를 포격한 선동하는 대장부는 자신들이 직접 추진하는 쿠데타 문화대응을 저항하는 반대하는 공산당과 그 지도 간부를 공격하는 홍위병이 된 학생들이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의 창건자였던 마오쩌둥이 나서서 학생들이 공산당을 포격하는 요청하는 아이난을 보여준 이 대자보는 문화대응의 정치적 구호로서 잘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자기가 이제 실권파를 타도하고 뭐냐면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근데 이 모태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모태똥이 국공내전에 승리할 수 있었고 또 공산당을 전국 통일 정권을 만들 수 있었던 주요 인물이잖아요. 그만큼 싸우는 업적들이 많죠. 그리고 모태똥은 그 당에 속해 있던 사람이나 당의 위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뭐 와갖고 막 족제 권력을 자기 유지하려고 막 당 조직을 해갖고 당대표 회의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모태똥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이제 그 당 위에 있었고 당에 넘어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당을 장악하기 위해 당 밖에서 문화대응을 일으켜서 자기 권력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홍위병들이 되게 이제 10대나 20대 초반으로 구성된 애들인데, 얘들은 얘들 나름대로 또 사회적인 어떤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태똥에 선동했다고 하지만 불만이 있기 때문에 선동당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홍위병들 보면 얘네들 구성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홍위병 중에서도 이제 뭐냐면 집권파들, 예전에 이제 황명 세대들,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그러니까 홍위병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혁명에서 성공해갖고 집권했던 자제들로 구성된 사람도 있고, 일종의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는 홍위병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또 뭐냐면 예전에 이제 국민당에 치하했을 때 뭐 지주 계급이나 국민당원이거나 뭐 하여튼 반동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몰락을 해갖고 그 자제들이 있었어요. 반동 계급의 자제들. 자, 얘네들이 그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사회적 불만을 하나씩 다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태똥이 선동하니까 이번 기회에 뭐냐면 적극적으로 홍위병에 참여해갖고 모태똥이 인정받자, 출세하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이 홍위병들이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도 나중에 싸우게 돼. 얘네들이. 예. 그래서 홍위병들이 나중에 이제 분열되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 배경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파도 대상은 중국의 모든 정통적 가치와 부르주아 이념을 공격하고
혁명적 이념 정도를 명목으로 반대파를 공격했고요. 계급투쟁을 호소하면서 봉건주의 잔재와 자본주의 잔재 타파를 주장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이가 제명되고 인표를 이제 후계자로 결정하게 돼요. 예. 인표는 그 당시에 군대 중앙군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 근데 인표도 나중에 뭐 쿠데타 일으키고 이제 숙청당하죠. 예.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홍위병들이 내걸었던 게 뭐냐면 흑 오류를 이제 타도하자. 그래서 계속까지 남아 있었던 구지주, 그다음 분홍, 반동 분자, 우파 분자, 기회주의 이런 것들 타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이제 상당히 주관적인 거지. 예를 들어 반동 분자, 우파 분자, 기회주의 이걸 뭐 어떻게 정의될까? 이거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예전에 꼴 보기 싫었던 예전에 뭐 선생이라든지 교장이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반동 분자니 우파 분자니 기회주의자니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와서 숙청을 시켜버린다. 얘를 두들겨 패고 신났죠. 뭐 그냥 공개적으로 이제 린치를 할 수 있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홍위병들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세력도 구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 파벌 싸움이 일어나. 예. 동의별들이 너무 날뛰니까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고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모태똥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실권을 장악하죠. 이제 등소평이나 윤석열 못아내고 홍위병에 의해서 이제 실권을 장악하니까 이 홍위병들은 이제 수가 없는 거야. 괜히 놔뒀다가는 또 사회 불안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홍위병들을 해산시키죠. 너희들 이제 뜻을 알겠다. 근데 너희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좀 경험을 쌓아라. 그래서 농촌으로 보내죠. 이걸 뭐라고 해요? 하방이라고 해요. 호기병은 신난다고 자기들 쫓겨난지 모르고 신난다고 하방을 또 하죠. 거기 가서 농촌 가서 배우다 그러니까. 예.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실권 장악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때 이제 실권 장악하고 나서 인표가 좀 이제 부각이 돼요. 인표는 당의 이제 군사력을 장악하고 나서 그 당시 모태똥이 이제 뭐냐면 그 문화대응을 지원해줬던 사람인데, 그래서 인표가 이제 나름대로 권력력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표가 그 당시 국가 주석 문제로 모태똥과 갈등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국가 주석은 잠시 없어졌는데 이때 이제 인표가 부활시키려고 해요. 예. 그래서 모태똥을 여기다가 국가 주석을 앉히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국방위원회 주석이라든지 그 밑에 실권을 이제 얻으려고 했는 거야. 그러니까 모태똥 입장 때는 내가 정령 지금 살아있는데 이 인표가 나를 국가 주석을 앉혀놓고는 당 총석이나 뭐 국방위원회 주석 이게 이제 노동자 건데 이걸 차지하려는 거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인표가 쿠데타를 모의려고 쿠데타를 이제 발생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실패를 하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소련으로 이제 망명 중에 그 비행기를 탔는데 몽골 상공에서 그 비행기가 터져요. 그래서 결국엔 죽게 되죠. 그래서 왜 이게 그 몽골 상공에서 추락한 거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위견이 있죠. 그리고 과연 인표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냐? 모태똥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조작을 해갖고 인표를 그 뭐냐면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치를 수청한 것 아니냐? 뭐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표가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사인방들이야. 자, 사인방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문혁 후반기 때 이제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인방들인데, 자, 왕홍모, 장충군, 간춘, 용운영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4명을 얘기하죠. 강충은 이제 유명하죠. 이 사람은 모태똥의 3번째 부인이에요. 원래는 연극 배우 출신이었는데 거기 이제 그 연안에 가갖고 모태똥하고 눈이 맺어갖고 이제 하여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인방들이 이제 날고 뛰고 하면서 이때 이제 누구를 공격하냐면 그 당시 주율례를 공격했어요. 주율례는 이제 그 당시 모태똥이 집권한 후에 주율례가 이제 중도 노선을 하고 정치도 잘하고 하니까 주율례를 이제 뭐냐면 상당히 중용을 했거든요. 모태똥이 그 주율례를 통해서 저기 농장에 일하고 있던 등속분을 또 복권시키려고 해서 이제 경제 부흥을 하려고 하니까 이 주율례를 공격을 한 거야. 그때 이제 주율례를 공격할 때 펼쳤던 운동이 비림 비공운동이에요. 비림 비공운동은 뭐냐 하면 그 죽었던 인표가 평상시에 공자를 존경했다. 그래서 공자와 인표를 같이 엮여서
같이 비판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주윤례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운동이 이 비린 비공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비린 비공 운동 예전에 94년도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주율례가 이제 죽었어요. 주율례가 1976년에 죽었죠. 그래서 이 주율례가 이제 죽으니까 많은 인민들이 슬퍼해서 그때 그 제1차 천안문 사건이 나요. 결국에는 이제 뭐 등소평의 정책을 부르주아 개혁에 비판하면서 등소평이 잠깐 이제 실각을 했어요. 이 사람 비판 때문에.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나름대로 정권을 안정화시킬 필요도 있었고 좀 뭐냐면 경제 같은 걸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그 모택동도 이제 경제 개발 정책을 좀 하게 돼. 예전에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신임했던 사람이 주울레오 등소평이죠. 예. 그래서 주울레는 4대 부분의 현대화 노선, 선진공업에서 기술 도입을 주장했고 등소평을 쫓겨났다가 모택동에 신임받고 들어오게 돼. 윤석이하고 등소평은 사이가 예전부터 나빴던 사람이었고 등소평은 예전에부터 모택동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예, 친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 앞에서 조정 정책 때문에 그 등소평하고 이제 청을 졌지만 이 등소평이 이제 뭐냐면 농장에 일하고 고생을 좀 했죠. 머리를 숙이는 모습 보이니까 예정도 생각하고 등용을 한 거야.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있다가 결국에는 모택동이 이제 사망을 하죠. 1976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즉위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국봉이에요. 예. 하국봉은 원래 당내 기반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 모택동의 어떤 총애 때문에 갑자기 즉위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국봉은 양계 범신론을 제시해요. 예. 양계 범신론이 뭐냐? 모택동만은 또 맞고 모택동도 맞고 개혁 개방도 맞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국봉 자체가 뭐냐면 권력 기반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뒤에 등소평에서 쫓겨나죠, 이 사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국봉이 즉위하자마자 이 하국봉하고 그 사인방이 서로 안 좋아. 그래서 하국봉이 그 당시 이제 사인방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노태동 사망 후에 사인방을 이게 책봉한다는 게 무슨 책봉이야? 그래서 이제 숙청하죠. 숙청해요. 사인방이 잡혀 들어가 이 사람이. 그래서 이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윤석이 같은 실권가들이 명예회복이 됐고요. 등소평을 중시한 4대 노선 현대화 추진이 결정됐고 중국의 정통 문화가 파괴되고 지식인과 각군의 전문가를 억압한다. 이건 모택동 이제 문화대응의 결과죠. 그래서 하국봉을 잠깐 즉위했다가 곧바로 이제 뭐냐면 등소평한테 쫓겨나죠. 네. 등소평에 쫓겨나고 등소평이 11기 3준 전회를 통해서 당권을 장악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외국 기술과 자본을 도입한다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등소평의 개혁 개방 노선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예민하지만 일단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예.